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호텔을 취득해서 향후에 처분할 때까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과 관련된 법률 사항이라든지 실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를 누리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세법과 관련된 내용, 그런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호텔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취등록세,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 부동산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향후에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여러분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에 따르는 그 세금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이 있고요. 주택, 뭐 토지도 있죠. 토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도 있습니다. 호텔은 바로 이제 상가에 포함되는 부동산이죠. 네, 호텔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각 세법상 철저하게 상가 위주, 특히 호텔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는 수험생은 아니죠.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무에서 파생되는 그런 세무 관련 내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절세 효과, 어떻게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만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 거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호텔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호텔 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세금에 대한 절세 노하우를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호텔 중심으로 철저하게 강의해 드릴 거니까는요.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요.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취등록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등록세 첫 강의 시간이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첫 강의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세율과 납부 절차,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의 절세 노하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세 강의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취등록세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취등록세는 말이죠. 202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기 등록세 해서 이제 따로따로 신고 납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하시면 취득세 따로 등기 등록세 따로 납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취등록세를 이제 신고 납부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등록세란 먼저 정의부터 볼까요? 재산에 대한 취득행위 및 등기를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형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취득했다 해서 모든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이죠. 과세 대상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총 몇 개죠? 15개예요. 15개 과세 대상을 취득할 때에만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대형 TV를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 취등록세 납부하시나요? 과세 대상에 TV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가전제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15개만 취득하실 때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토지, 토지를 취득할 때, 두 번째 건축물, 이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이 두 개를 합치면 바로 그렇죠.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다 보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취등록세 토지분, 취등록세 건축물분, 우리가 보통 통상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신고 납부하시죠. 그 다음에 차량,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에도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항공기, 항공기를 취득할 때에도 취등록세를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고 납부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장비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임목, 광업권, 네, 어업권, 그 다음에 양식업권,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여러분 골프 회원권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네, 골프 회원권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납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호텔 회원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사용 회원권, 헬스클럽장 이런 데 이제 회원권을 판매할 때에도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신고 납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도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15개가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가볍게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 시기. 취득 시기가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느냐. 취득 시기는 우리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간주 취득, 연부 취득,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취득 시기를 우리가 구분해 놓고 이 시기가 언제냐고 우리가 따져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제 15개의 과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득 시점으로부터 매매 시입니다. 매매 시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시발점이 어디냐, 취득한 시기가 언제냐,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원시 취득인데요. 이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이제 최초의 이제 취득자입니다. 최초의 취득자. 호텔로 따지면 누굽니까? 호텔을 최초로 지은 사람. 호텔을 최초로 지어서 신고한 사람이 있죠. 원시 취득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계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상 승계 취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의 차이점은 뭐냐? 유상 승계 취득은 제가 호텔을 유상 승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제가 상대방에게 뭘 줘야 됩니다. 그 대가성으로. 그렇죠?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반대급부로 제가 이제 줘야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유상 승계 취득이고요. 무상 승계 취득은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를 받았는데요. 취득을 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상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상 승계 취득이 바로 이제 매매죠. 매매.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통상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머님이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에게 증여를 해줄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여나 상속은 이제 무상승계취득인데 매매는 유상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상승계취득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 기준일,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 기준일. 등기 기준일은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철저하게 호텔 위주로 실무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그러면 중개인이 누가 중개했죠? 호텔 황제가 이렇게 중개를 했습니다. A 호텔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 계약일이 만약에 2023년 8월 10일이었다. 8월 1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잔금일을 우리가 계약일날 명시를 하죠. 잔금일이 언제냐면 2023년 9월 10일날 이렇게 잔금을 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제? 2023년 8월 10일날. 그렇죠? 10일날 계약을 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자, 실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특약사항에 뭐를 이제 기재를 했냐면, 잔금일은 제가 판시 안 하겠습니다. 특약사항에 이제 뭐를 하나 명시를 했냐면은, 잔금일은 쌍방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이제 계약서상으로 9월 10일인데 우리가 이제 당사자의 합의로 실제 잔금일을 언제 하기로 했냐면 9월 5일날 우리가 잔금을 하자. 한 5일 빠르게 해서 잔금을 하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계약서가 있죠.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일을 말이죠. 10일에서 9일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날짜를 변경을 안 하고요.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일과 실제 잔금일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써놓고 예외를 써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무상에는 만약에 잔금일이 계약서에 명시된 게 9월 10일인데 실제 잔금일이 9월 5일이면은 계약서를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각자.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교부를 제가 해주죠. 그리고 저도 환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저 없이 호텔 황제 없이 당사자 간에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똑같아. 잔금일을 9월 5일로 작성을 해놓고 실제 잔금일을 한 거는 9월 5일이에요. 9월 5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세법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잔금 기준일이 어디냐, 계약상 잔금 기준일이 어디냐,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기 기준일이 어디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말이죠. 세법도 이제 공법 중에 하나죠. 공법 중에 하나인데 이 공법의 대원칙을 우리가 조금 아시면은 항상 정부가 유리하고 우리가 국민이죠. 우리는 불리한 게 바로 공법입니다. 공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법도 공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법을 접할 때는 제가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그리고 세법은 또 하나 가장 많이 또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사실상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실제 돈을 주고 받은 날이 중요하냐, 계약서에 명시된 날이 중요하냐, 실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중요합니다. 세법상은.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민법상을 따져보죠. 민법은 공법이 아니죠. 네, 민법상을 따져봤을 때는 또 이제 그 정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기 때문에 또 원칙과 예외가 또 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헷갈리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사실상 실제 주고받은 날이 명시되어 있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를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뭐 원칙 예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잔금일이 변경될 때 있죠. 그럴 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다시 교부하고 그 날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 날, 취득한 날을 그날로 신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사자끼리 계약할 때에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져 있는 원칙과 예외를 정해서 취득 시기를 기준을 판단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상승계 취득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상속은요,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로 보고요. 증여나 기부는 계약일을 취득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취득 시기, 세 번째 간주 취득 있죠. 간주 취득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호텔이 있는데 우리가 호텔이 이제 4층 건물이에요. 1층, 2층, 3층, 4층 건물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2개 층을 증축을 했습니다. 허가가 나와가지고 용적률, 건폐율 허가가 나서 5층, 6층을 2개 층을 증축을 했어요. 소유권자가. 그럼 이런 거를 증축이죠. 이 증축을 말이죠, 간주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2개 층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증축은 언제 취득 시기를 보느냐. 그래서 신고할 때 그 취득 시기를 보는 거죠. 네, 가볍게 보시고요. 연부 취득은 뭐냐? 연부 취득은 우리가 이제 할부 있죠. 할부. 개념만 여러분이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이제 할부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10억짜리 토지를 삽니다. 뭐 물건을 산다고 하면 가정했고요. 동산을 15가지 중에 하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1개월에 얼마씩 이렇게 우리가 소유자에게 주죠. 소유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딸 때 줬을 때 우리가 그 매수인이 양수인이 취득을 하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까지 완전히 내가 지급을 했을 때 취득 시점이 되는 거냐, 그랬을 때는 완전히 납부하는 이 시점이 있죠. 예, 이 시점이 취득 시기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 가볍게 보시고요. 5번째 보시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바로 이거 이제 동산이라고 그러죠. 이 동산의 취득 시기도 이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 이제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과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과표를 알아야 취득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과표를 알아야. 왜? 과표에 세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세율을 말씀드리겠죠. 과표에 세율을 곱해야
등록세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려면 세율도 알아야 되고 과표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표는 유상취득, 보시면은 유상취득이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무상취득이 있고, 간주취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유상취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취득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매매를 원인으로. 그죠? 매매를 원인으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우리는 호텔,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창업 시 이론보다는 제가 여러분께 실무 위주로 세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고 약속드렸죠. 네, 그래서 유상취득은 매매에 포함되는 겁니다. 유상취득은. 그래서 유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우리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이 또는 취득가액을 신고가격으로 하거든요. 신고가액.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네. 그러면 신고한 가격이 뭡니까? 신고한 가격은 뭐죠?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얼마에? 네, 100억에 체결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과표가 되는 거죠? 신고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이 있죠? 매수인이 얼마에 취득했죠? 네, 100억에 취득했죠? 네, 100억에 매매는 원칙적으로 몇 프로다? 4.6%. 4.6%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 제가 매매를 하면서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곱하기 4.6%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원칙은 매매 가격이 취득 가액이고 신고 가액이죠. 100억에 4.6%를 4억 6천만 원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신고 가액, 취득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을 때가 있습니다. 낮을 때가. 예를 들면 신고가액, 매매 가격이 100억인데요. 100억인데 시가 표준액이 110억이에요. 110억. 110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 호텔에 감정가가 말이죠. 감정가가 130억이 나왔어요. 130억. 근데 실거래가는 100억이었어요. 그럼 갑은 엄청 이 호텔을 싸게 파는 거죠. 을은 이 호텔을 엄청 싸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정가보다 싸게 산 실거래가인데, 이 가격이 시가 표준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110억으로 나왔어요. 110억으로.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시가 표준액.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고요. 공동주택은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자, 여기에서 건축물, 자, 상업용 건축물, 여기 호텔이 여기 나왔네요.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이 신축 가격 기준액 곱하기 지수가 있거든요. 그 지수에는 용도, 구조, 위치 등이 이제 지수를 곱하면 이제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그 시가 표준액은 누가 산정하느냐? 우리 취등록세 어디다 신고 납부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 드릴 건데,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그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그 시가 표준액을 산정을 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그래서 매매 가격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보통 신고 가격이 높습니다. 통상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통 매매 가격이 100억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시가 표준액은 100억 무조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높은 가격, 매매 가격으로 신고 납부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딱 한 건이 있었거든요. 한 건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매매 가격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았어요. 이런 경우처럼 그럴 때에는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돼서 4.6%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건축물의 상업용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신축 가격의 이 기준액이죠? 곱하기 지수를 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자, 지수는 1보다 적은 숫자겠죠. 왜? 왜 그렇죠? 예. 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가 아닙니다. 건축물은 이쪽이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는 가격이죠. 가격. 건축물은 딱 지을 때 가장 높죠. 가장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 가격은 하락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용 연수가 오래될수록 건물에 대한 감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축 가격 기준액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수는 1 이하니까 0.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0. 몇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를 하니까 이 시점이 100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1 이하 퍼센트로는 100%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건축물의 가격은 100% 미만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그 계산을 했을 때 신고 가격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게 나왔을 때는 이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세 표준인데요.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막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많이 쓰셨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세금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셔야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단 한 번도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이제 건물주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호텔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내가 100억에 팔려고 그래. 100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운 계약서를 90억에 써준다면 실거래가는 내가 95억에 해주겠다. 황제님 이거 좀 팔아주세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못 팔아줍니다. 그럽니다. 왜? 요즘에는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제가 이제 한 4년 전인가요? 동영상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제가 자세하게 강의해드린 그런 동영상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에 대한 개념은 이 시간에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다운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운 계약서. 네, 갑과 을이 계속 많이 나오죠? 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A 호텔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가 있는데 없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유도를 하거나 조장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셋 다 처벌받습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은 피해갈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세금은 그래서 절세 효과에 대한 노하우를 아셔야 된다. 사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거래는 25억의 거래를 한다고 서로 동의를 했고요. 지금 다운계약서 말씀드리는 거죠. 계약서상에는 20억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20억. 그러면 취등록세 4.6%죠. 25억의 4.6% 또는 20억의 4.6% 어떤 게 맞을까요? 물론 이제 적발이 안 되면 20억의 4.6%가 맞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적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다? 사실상 취득가액이 얼마죠? 네, 25억이죠. 네, 그래서 20억의 4.6%가 아니고 25억의 4.6%를 매수인이 납부해야 되고요. 여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또 붙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반 행위를 또 했죠. 불법적인 위반 행위를 해서 벌금이 또 나옵니다. 셋 다 벌금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시면 안 되고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승계취득 있죠? 두 번째로 무상승계취득은 가볍게 보겠습니다. 상속증여가 무상승계취득이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 똑같네요. 유상승계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주취득이 있습니다. 간주취득인 경우 과세 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을 보시면 건축물의 중축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일 때에도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이죠. 그래서 이 증가액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지목이 이제 28가지가 있는데요. 지목이 토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답, 과수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 28가지가 정확하게 지목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이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뭘로? 대로. 이 대가 뭡니까? 대가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 지목이 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죠. 대는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그렇죠?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그 지가의 상승분만큼, 증가액만큼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제 과점 주주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취등록세 중에 과세 표준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취등록세의 세금, 그 다음에 납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